선생님, 그럼 제 아버지는 살 수 없는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날 저는 의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일해온 병원,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던 미국 의료 시스템, 그곳에서 제 아버지는 가능성 없음이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난 말기였습니다. 수술도, 이식도, 방법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 불려도, 아무리 돈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살릴 수 없는 생명은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한번 알아보셨어요? 한국. 제가 단 한 번도 떠올려 본 적 없던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명을 맡길 나라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간이 없었고 우리는 마지막 카드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한국의 한 수술실 유리창 앞에서 두 다리가 풀린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몸속으로 두 개의 간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술이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믿어온 의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포기했던 생명, 한국에서 다시 시작된 이야기. 오늘 그날의 모든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하날 진행자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제 이름은 레이첼 밀러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 자라고 지난 12년 동안 보스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환자 곁에서 직접 치료를 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생과 사의 갈림길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는 환자들의 병상을 조율하고 가족들에게 가장 잔인한 선택의 순간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도 늘 함께 있었죠. 사람들이 희망을 붙잡고 울 때도 그 희망이 끝내 꺼질 때도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의학의 최전선은 미국이라고. 정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은 이 나라에 있다고 말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뉴욕과 보스턴과 휴스턴으로 오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반대로 미국 사람이 다른 나라로 생명을 맡기러 떠나는 장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의 선택지에 단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의료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건 고난도 수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죠.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을 겪기 전까지는요. 수술실 위쪽의 조명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그림자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나 보였고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저는 관찰실 유리창 너머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낀 의사들의 손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두 개의 간 조직이 아버지의 몸속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는 각종 기계음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삑삑거리는 모니터 소리 하나하나가 제 귀에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희망인가 아니면 경고인가? 하지만 저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컴을 통해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부터 혈류를 개방합니다. 그 말은 너무도 담담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관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만큼은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 조직은 처음엔 창백했습니다. 회색에 가까운 색이었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옅은 분홍빛이 스며들더니 점점 선명한 붉은색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 생명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단 한 번도 믿어본 적 없던 나라,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나라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수술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주 평범하고 행복해야 했을 한 저녁에서 시작됐습니다. 10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든 밀러는 은퇴를 불과 3주 앞두고 계셨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로 42년을 일했고 이제는 마감과 회의와 긴 밤에서 벗어나게 될 예정이었죠. 우리는 그걸 축하하기 위해 부모님 집에 모였습니다. 교회에 있는 집, 늘 그렇듯 따뜻하고 사람 냄새가 나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와인이 오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평생 그래왔듯 직접 만든 라자냐를 식탁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고 누군가는 파란 아이싱으로 은퇴 축하라고 적힌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유난히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과묵하고 정확한 성격의 전형적인 엔지니어였던 분이 그날은 농담에도 웃으셨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건배사를 하신 뒤 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스웨터를 살짝 여미고 한 발짝 앞으로 나오시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비틀거림도 없었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끈 것처럼 그 자리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얼어붙었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반쯤 떠진 눈과 차갑게 식은 피부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느껴졌지만 약했고 숨은 얕았습니다. 아빠, 제 말 들려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동생 클레어는 이미 911에 전화를 걸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숨 쉬고 계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7분 만에 도착했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스턴 종합병원 응급실은 제가 너무도 잘 아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차가웠고 기계음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후 담당 의사는 작은 상담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기 간암입니다. 간경화와 간문맥 혈전이 동반돼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훨씬 가혹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지,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왔던 확신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를 말입니다. 첫 번째 병원 대기실에 들어섰을 때 오래된 커피 냄새와 강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주 로체스터 메이오 클리닉이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졌죠. 기적이 일어나는 곳, 불가능한 일이 일상이 되는 곳. 저는 예전에도 환자들을 이곳으로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두 번째 기회를 얻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상담실에 앉아 어머니와 클레어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영상이 스크린에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종양으로 가득 찬 간, 꼬이고 막힌 혈관, 본래 기능을 잃은 장기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 잿빛 화면 속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엔지니어도 가족의 버팀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계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죠.
외과 의사는 해리슨 박사님이셨습니다. 백발의 우아한 품위를 지닌 분. 침착한 태도가 평소에는 모든 답을 담고 있다는 신호였죠. 박사님은 스캔 사진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손을 모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내려앉았습니다. 위험이 너무 큽니다. 간문맥 혈전증만으로도 수술이 상당히 복잡해질 텐데 종양과 간경화까지 합쳐지면 저희가 맡을 수 없는 케이스예요. 말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지만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만 겨우 남기고 복도를 지나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3시간 동안 집으로 가는 길, 아무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그날 이후부터 조금씩 사라지고 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클리블랜드 클리닉이었습니다. 11월 오하이오, 잿빛 하늘과 매서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이었죠. 이식팀은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저는 수차례 이곳에서 환자를 조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이 거부한 케이스도 받아주는 곳이었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그 범위를 훌쩍 넘어선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간 전문의는 젊고 직설적인 분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주시하며 검사 결과를 확인하셨죠. 희망의 흔적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화면 속 아버지는 이미 기계적 숫자와 수치 속에 갇힌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MELD 점수가 너무 높아요. 박사님의 말이 잔잔하지만 냉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식 우선순위를 정하는 점수였죠. 게다가 혈전증 때문에 수술이 극도로 복잡해질 거예요. 이식 실패 가능성이. 말끝을 흐리셨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살아남을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었죠. 생체 기증은 어때요?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저희 둘 다 기꺼이 할 수 있어요. 이미 검사도 받았고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잠깐 부드러워졌지만 아주 미세하게였습니다. 생체 기증자가 있어도 수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죄송합니다. 더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한 번 문이 닫혔습니다. 볼티모어 존스 홉킨스는 마지막 패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누군가 할 수 있다면 그들은 할 거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이식 기술 중 일부를 개발한 곳. 전설적인 수술 결과를 자랑하는 곳이었죠. 상담실 벽면에는 상장과 인증서가 가득했고 긴장감은 눈에 보일 듯 했습니다. 마침내 외과 의사 마이클 첸 박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학회에서 발표를 듣고 논문도 읽었던 존경받는 전문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40분 동안 아버지 케이스를 검토하며 질문하고 추가 영상도 요청하셨습니다. 팀과 상의하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의자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쉬시더군요. 직원 외과 의사 3명과 상의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검토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습니다. 2개간을 이식해야 하는 복잡한 혈관 상태라 오차 범위가 거의 없어요. 가능은 한 거죠?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절박했고 스스로도 듣기 싫은 톤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마도 가능하겠지만 수술 중 위험을 생각하면 윤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윤리적. 그 단어가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3주 동안 우리는 5개 병원을 더 돌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최고의 시설, 최고의 의사, 세계적인 명성. 그러나 대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희망이 꺼질 때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의료에 대한 믿음 자체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시스템에서조차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아버지는 서서히 하지만 가차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황달이 먼저 찾아왔고 눈은 호박빛으로 변했습니다. 배에는 복수가 차올라 2번씩이나 물을 빼냈지만 며칠 만에 다시 불어났습니다.
간성 뇌병증으로 정신은 흐려지고 어떤 날은 예전처럼 날카롭다가도 다른 날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1시간 전에 물었던 질문까지 잊으셨습니다. 어느 밤 아버지가 공책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종이에 적힌 한 줄, 실패율 89%. 그건 아니 제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으셨습니다. 난 죽어가고 있어, 레이첼. 너와 클레어도 나와 함께 끌어내리고 있지. 말이 막혔습니다. 평생 논리와 계산으로 문제를 풀던 분이 이제는 생존 확률을 계산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매사추세츠 제너럴로 향했습니다. 담당 외과 의사 윌리엄 포스터 박사님은 30년 경력의 이식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상담실로 들어와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앉아 아버지 파일을 펼쳐 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파일만 바라보던 박사님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쉬운 답이 있는 척하며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버님 케이스는 가능한 한 복잡합니다. 종양, 간경화, 혈전증 셋 다 있으면 고개를 저으며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럼 그게 다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리라는 건가요? 포스터 박사님은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다른 상담에서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죠. 동정도 무관심도 아닌 뭔가 깊은 고민이 담긴 표정. 마치 말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 저울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곳이 있긴 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프로그램입니다. 제 몸은 갑자기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어디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한국, 서울입니다. 거기 병원에 간 이식팀이 있고 이런 복잡한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수천 건을 진행했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 모든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료, 미국의 믿음, 이제 그 믿음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그렇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몸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눈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써오던 제 방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은 고요했지만 완전히 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된 목조주택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고 아래층에서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 전자시계 숫자가 천천히 바뀌며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바라보며 저는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길은 없는 걸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결국 저는 체념하듯 몸을 일으켜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어두운 방 안에 푸른빛이 퍼졌고 그 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았지만 바로 입력하지는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포스터 박사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생 미국 의료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고 한국은 그저 뉴스 속 먼 나라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한국 간 이식. 검색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저는 무심한 척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이 제안이 얼마나 무모한 선택인지 증명해줄 근거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모두 막힌 의사가 마지막으로 던진 절박한 카드일 뿐이라는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미국 의학이 여전히 최고라는 제 믿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숫자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시행된 간 이식 수술이 8,000건이 넘는다는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화면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8,000건이라는 숫자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일했던 보스턴의 대형 병원에서도 모든 종류의 장기 이식을 다 합쳐 연간 200건 남짓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고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술 논문을 클릭했고 익숙한 이름의 의학 저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란셋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미국 이식 저널. 한국 병원의 홍보 자료가 아니라 서구 의학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논문들이었습니다. 동료 평가를 거친 데이터였고 통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중 생체간 이식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필요하다고 했던 그 수술이었습니다. 2명의 기증자로부터 간 일부를 받아 한 환자에게 이식하는 고난도 수술. 미국에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적힌 생존율 숫자를 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97%. 저는 그 숫자를 3번, 4번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해석한 게 아닐까 싶어 다른 자료도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 성공 가능성이 10% 남짓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조건에서 한국의 외과 의사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상태의 환자 사례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간경화 간문맥 혈전증 진행된 간암. 미국 의사들이 고개를 저었던 모든 조건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수술 성공이라는 결과가 차분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나 행운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처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제 순위였습니다. 한국의 간 이식 프로그램은 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 기준에서도 최상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그 모든 이름 위에 한국 병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는 감정이 없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직업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의료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믿어왔고 모든 선택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몰랐습니다. 아니, 알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이 아닌 곳이 미국보다 낫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반박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사례, 실패 사례, 왜곡된 통계.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자료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객관적인 지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간 이식 분야에서 한국은 예외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제 편견이 아버지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좁았고 그 좁은 시야 안에서 아버지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를 조금 넘긴 시각 저는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째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요. 몇 시간 동안 읽은 논문 숫자, 결과들이 서로의 입에서 이어졌고 우리는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건 대안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 그럼에도 제 입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멀다는 것, 언어 문제, 혹시 모를 사고. 하지만 클레어의 한마디가 모든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아버지를 잃는 게 더 큰 후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로요. 아침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주방 테이블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전날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피부는 더 노래졌고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사한 내용을 하나씩 설명했고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딸들이 자신 때문에 위험해지는 걸 볼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흔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이야기했고 확률을 이야기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그 낯선 도시를 상상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있던 길 어딘가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틈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뒤의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기록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짧고 담담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며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함께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도 안심도 아닌 아주 조심스러운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선택들과 결정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터미널 바닥은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밀고 가는데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휠체어가 무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이었으니까요. 그 안에 앉아 계신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몸을 깊게 맡긴 채 축 늘어져 계셨고 머리는 머리받침에 어색한 각도로 기대어 있었어요. 숨소리는 얕고 가늘었고 몇 걸음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아버지 가슴이 아직 오르내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주 겨우요. 마치 스스로도 이 비행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걸 알고 계신 것처럼요. 국제선이라 3시간 일찍 도착했지만 체크인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아버지를 힐끔힐끔 바라보며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고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비행에 적합하다는 의료 확인서를 요청했고 저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 책임 면제 각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연락망까지 모두 준비돼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의 승객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태평양 상공 어딘가에서 생길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을요.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서류 확인과 내부 통화 끝에 마침내 탑승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다만 다른 승객들이 모두 탄 뒤 마지막으로 탑승해달라는 요청이 뒤따랐습니다. 표준 절차라는 설명이었지만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탑승구 한쪽 조용한 구석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들었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아버지 팔 위에 손을 얹은 채 소리 없는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클레어는 통로를 오가며 서울 병원과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아버지의 숨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요. 탑승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게이트 직원의 안내에 따라 먼저 불려나가자 주변에 앉아있던 승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동정과 경계가 섞인 시선이었어요. 승무원들은 최대한 침착하게 아버지를 좌석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넓은 공간이 필요해 비즈니스석을 선택했지만 그조차 충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승무원이 몸을 숙여 부드럽게 물었고 저는 부탁했습니다. 혹시라도 변화가 있으면 바로 알려달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분명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매뉴얼로 배운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살아계신데도 손끝에서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까지 14시간.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낯선 언어, 낯선 의료진. 그 모든 것을 믿고 가야 하는 시간. 14시간은 너무 길었고 동시에 너무 짧았습니다. 첫 6시간 동안 아버지는 2번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깊은 잠이 아니라 전원이 꺼진 것처럼 몸이 축 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호출 버튼을 눌렀고 승무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회항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돌아간다는 건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었던 말을 다시 듣게 될 뿐이라는 걸요. 몇 분 후 아버지가 다시 눈을 뜨셨고 저는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을 설명하며 버티시라고 속삭였습니다. 손가락이 제 손을 조금 더 세게 쥐었을 때 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는 더 위태로웠습니다. 숨이 너무 얕아져 얼굴을 가까이 대야만 미세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 맥박은 불규칙했습니다. 산소를 연결했지만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병원 이야기, 교수님 이야기, 수술 후에 하실 일들 이야기, 요트 이야기, 여행 이야기, 손주 이야기까지. 말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내가 조용해졌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웃으시던 모습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아프기 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으시던 그 웃음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인천공항 착륙 안내가 들렸을 때 저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숨 쉬고 계셨고 아직 끈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 기다렸고 다른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휠체어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를 옮기는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피부는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황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면, 이 모든 선택이 잘못이었다면, 이 먼 곳에서 아버지를 잃게 된다면. 그 순간 그들이 보였습니다. 게이트 너머에 서 있던 완전한 의료팀. 준비된 장비 흰 가운 침착한 움직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아버지를 확인하며 즉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90초도 채 되지 않아 아버지는 들것에 옮겨졌고 우리는 직원용 통로를 지나 구급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의료진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손, 확신에 찬 눈빛.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요. 사이렌 소리 속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절박함이 아닌 확신에 가까운 희망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평가실 복도, 의료진의 움직임 어느 하나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담실에서 기다리던 순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얼굴, 날카로운 눈빛, 수술복 차림의 외과 의사. 그는 자신을 이현석 교수라고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안정돼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 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주 작았는데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 병원에서 수도 없이 들어가 봤던 상담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크기는 더 작았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고 차갑게 얼어붙은 공간이라는 인상도 없었어요. 벽은 밝은 색이었고 큰 창 너머로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빽빽한 건물들 사이로 늦은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오고 있었고 그 빛이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창가 한쪽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병원이라는 공간과 어울리지 않게 살아있는 초록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놓아둔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이런 자리에 앉아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얼게 하려는 배려였겠죠. 이현석 교수님은 우리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소박한 나무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아버지의 간 CT와 MRI 영상이 차례로 떠 있었습니다. 회색과 흰색으로 겹겹이 겹친 간 조직, 붉은색으로 강조된 혈관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분명히 보이는 어두운 덩어리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영상들을 봐왔지만 그게 제 아버지의 몸이라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만 보던 것들이 갑자기 살아있는 사람의 운명이 되어 눈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넘기며 이미지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그 속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옆에는 클레어가 앉아 있었고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을 줘서 손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어머니는 두 손으로 묵주를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멈췄습니다. 기도조차 멈춘 그 순간의 침묵이 제겐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얕게 쉬고 있었어요. 이제 또 어떤 말을 듣게 될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말들, 수술은 어렵다, 위험하다, 가능성이 낮다, 완화 치료를 준비하라는 말들. 그 모든 문장이 다시 반복될 거라고 스스로를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죠. 마침내 이 교수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피하지도 망설이지도 않는 눈빛이었어요. 흔들림이 없고 불필요한 감정이 섞이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아버님 상태는 위중합니다. 교수님은 정확하고 또렷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간문맥 혈전증 때문에 수술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종양의 크기와 개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와도 달라질 건 없구나. 우리는 또 다른 병원에서 또 다른 의사에게서 같은 말을 듣기 위해 태평양을 건넌 거구나. 그런데 교수님은 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단어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귀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거의 속삭이듯 말이 나왔어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중 이식편 생체간 이식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이 큰 수술입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수술을 수백 차례 시행해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만 해도 300건 이상을 집도했고 아버님보다 상태가 더 나쁜 경우도 성공적으로 수술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태블릿을 다시 조작해 간문맥 부분을 확대하셨습니다. 이 혈전증은 서구권 병원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수술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우회하는 혈관 재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양 역시 전이가 더 진행되기 전에 간 전체를 제거하고 교체한다면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후가 좋다. 그 말이 제 귀에는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대화에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었으니까요. 항상 말기, 위험, 불확실 대비하라는 말뿐이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 셋을 차례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시선으로 돌아오셨죠. 두 분이 기증자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다면 48시간 안에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으로 꽉 잡아 몸을 지탱했습니다. 48시간. 미국에서는 몇 주 동안 병원을 전전하며 기다렸는데 서울에 도착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술 일정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비슷한 상태의 환자에게 시행한 이중 이식편 생체간 이식의 생존율은 약 97%입니다. 그 숫자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믿기 어려웠고 동시에 너무 간절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미국에서 들었던 15%, 20%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클레어를 바라봤고 클레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묵주를 입술에 가져다 대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평가, 설명, 동의서, 또 검사. 몸과 마음이 동시에 끌려다니는 느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분명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선의 길이라는 걸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비행기 안에서보다 분명히 따뜻해져 있었고 그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은 또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병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아갈 수 없다고.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의식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위로 끌어올려지는 것처럼 안개와 약물이 겹겹이 쌓인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으로 느껴진 건 통증이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를 따라 깊게 파고드는 듯한 아픔이 심장 박동에 맞춰 욱신거리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 들려온 건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었어요. 삑삑하는 전자음이 차갑고 무미건조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져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몇 번이나 힘을 줘서야 겨우 희미한 빛과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위로 얼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였고 천천히 초점이 맞춰지자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영어로 말했는데 억양이 섞인 그 목소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어요. 단 5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타는 듯 아팠고 그제야 기관 삽관 튜브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신 약한 신음만 새어나왔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듯 약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통증의 날이 무뎌지고 몸 전체로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이제 쉬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 말을 끝으로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운 마취의 어둠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잠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잠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밝았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하얀 벽에 금빛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고 저는 고개를 돌릴 수 있을 만큼 정신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방 건너편 커튼 너머 침대에 클레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깨어 있었고 눈이 마주치자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의식이 또렷했고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자매가 나란히 누워 같은 수술을 견뎌낸 뒤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죠. 이게 정말 가치 있었는지.
우리가 한 선택이 아버지를 살렸는지.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요? 간호사는 우리가 묻기를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말해주었습니다. 아버님은 안정적입니다. 수술은 16시간 걸렸고 두 이식편 모두 잘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숨 쉬고 계시고 2시간 전에 인공호흡기도 제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지도 않았어요. 클레어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끝까지 온 거라고. 해냈다고요. 회복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클레어와 저는 며칠 동안 회복실에 머물렀고 이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간이 이렇게 강한 장기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남은 간이 다시 자라나 제 기능을 되찾는 과정을 의료진은 차분히 설명해 주었고 그 설명 하나하나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직접 뵐 수 없던 그 시간은 다시 시작된 기다림이었어요.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5째 날 마침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튜브와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가슴은 스스로 오르내리고 있었고 피부의 노란 기운은 분명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분명히요. 시간은 흘렀고 아버지는 조금씩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눈을 뜨고 우리를 알아보시던 순간 저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호흡 튜브를 제거한 후 첫 마디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들었습니다. 미쳤지만 멋진 애들이라고요. 그 말에 우리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죠. 수술 후 몇 주까지나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결국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완전히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병원을 나서던 그날은 새로운 출발 같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제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해준 장소였으니까요. 몇 달 뒤 우리는 보스턴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새로운 생일을 맞았습니다. 세간을 받은 날을 2번째 생일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완전히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계획을 세우고 웃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작은 파티에서 아버지는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딸들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던 한국의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용기는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기적은 막연히 기다린다고 오지 않지만 끝까지 찾고 믿고 선택하면 때로는 정말로 일어난다는 걸요. 2개의 간, 하나의 생명. 그건 단순한 수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서울의 그 수술실에서 다시 시작된 한 생명을요.